단 한 번의 재확인으로 이미 내려졌던 폐암 진단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병원의 결과였습니다. 21살 대학생 동생에게 내려진 판정. 두 곳의 병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역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이 조용히 말합니다. 언니 나 한국 가고 싶어. 그 선택 이후 단 며칠 만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끝이라고 말했고 왜 어떤 나라는 끝까지 확인했을까요? 그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챔버스입니다. 영국 국적의 32살 국제선 승무원. 런던에서 서울까지, 두바이에서 뉴욕까지. 저는 일주일의 절반을 하늘 위에서 삽니다. 비행고도 3만 피트, 연료 소비량, 착륙 활주거리. 제가 신뢰하는 건 언제나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감정이 흔들릴 때도 불안이 밀려올 때도 숫자 앞에서는 언제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숫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죠. 비행기가 흔들릴 때 승객들이 공포를 느끼는 동안 저는 기압 변화 수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해 봄에서야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날도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동생 소피가 처음 병원에 간 건 그해 3월이었습니다. 기침이 2달 넘게 이어졌고 체중이 눈에 띄게 빠졌습니다. 소피는 처음엔 피곤한 거라고 했습니다. 학기 중이라 무리했다고 좀 쉬면 나을 거라고.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소피 혼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그날 두바이행 비행 스케줄이 잡혀 있었고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소피가 그 결과를 혼자 들었다는 게. 그날 저녁 소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 폐암이래. 저는 기내 화장실 앞에서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런던행 비행기 승객들이 오가는 좁은 복도, 낮게 깔린 엔진 소음 속에서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멈춰 있었고 저는 그 상태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피는 그때 21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고 틈만 나면 카페에서 스케치북을 펼치던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이 바빴습니다. 종이만 있으면 뭐든 그렸고 저는 그런 소피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숫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게. 담배는 단 한 번도 피운 적 없었고 술도 친구들과 가끔 한두 잔이 전부였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폐암이라니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무너지는 것과 버티는 것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냉정했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 3군데. 저는 그 길로 2번째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2번째 결과도 같았습니다. 폐암. 진행이 빠른 상태. 치료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의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선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하는 단어들은 제 머릿속에서 제대로 착지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된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는 날이면 소피는 하루 종일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스케줄을 조정해 가능한 한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옆에 앉아서 소피의 등을 쓸어내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피는 그런 날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자는 것만 반복했고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생존율, 치료 성공 확률, 부작용 발생 빈도. 밤새 들여다본 숫자들은 그 어느 것도 소피의 오늘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있는 21살짜리 동생의 얼굴을 어떤 수치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숫자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신앙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항암 3번째 주기가 끝나던 날 밤 소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한국 가고 싶어.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 여행이라니. 하지만 소피의 눈빛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그 말 뒤에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며칠 뒤의 일이었고 그 순간부터 저와 소피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가 한국 이야기를 꺼낸 건 그날 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소피는 꽤 오래전부터 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듣고 한국어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취향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의 일상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소피가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저는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고 소피가 한국어를 공부할 때 저는 환승공항의 면세점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소피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만 눈빛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챈 건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나 한국 가면 순두부찌개 먹고 싶어. 몸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음식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가볍고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때 치료 끝나고 같이 가자고 했고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이라는 말이 그때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 둘 다 그 말 뒤에 오는 시간을 아직은 존재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소피는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올린 영상이었는데 해외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국에서 재검사를 받고 진단이 달라진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막도 없었고 소피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번이나 돌려봤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는 소피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이랑 나랑 증상이 비슷해. 저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으로는 부정했습니다. 이미 두 곳의 권위 있는 병원이 같은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근거로 다른 결론을 기대한다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고 두 개의 병원이 내린 결론은 분명한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를 흔드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언니, 나 틀릴 수도 있잖아. 아니, 그냥 틀렸으면 좋겠어. 그 말이 제 안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21살짜리가 자신의 진단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압니다. 당연한 바람이죠. 하지만 소피의 말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자기 몸에 대해 갖는 어떤 직관 같은 것이랄까요. 소피는 늘 자신의 몸에 솔직한 아이였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 다른 것 같다고 느끼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2번, 3번. 한국어를 번역기에 돌려가며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영상 속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희귀 종양은 일반적인 폐암 검사 기준으로 판독하면 오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밀한 재검사 없이는 놓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병원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승무원이라는 직업 덕분에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쌓였습니다. 한국에서 희귀 폐 종양 관련 오진 케이스를 다시 진단해낸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그 숫자들을 외면하는 건 이번엔 오히려 비과학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을 믿는 건 숫자를 믿는 게 아니라 편의를 믿는 거니까요. 며칠 뒤 저는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가보자.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조용한 형태의 의지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었습니다. 편도를 사는 건 무언가를 결론짓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왕복은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틀린 선택인지, 소피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건 아닌지.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소피가 잠든 옆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가능성을 향해 손을 뻗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내리는 순간 저는 그 도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돌려줄지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서울은 처음부터 낯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소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오래간만에 보는 표정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소피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이 사라진 지 꽤 됐으니까요. 공항 출구를 나서며 소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이 공기를 확인하듯이 저는 그 옆에서 캐리어를 끌며 이 선택이 맞다는 확신도 틀렸다는 확신도 없는 채로 서울 하늘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 순간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병원 예약은 미리 해뒀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가 있었고 제가 이메일로 소피의 진단 자료와 CT 영상, 조직 검사 결과지를 미리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 방문 일정을 잡겠다고 했고 실제로 빠르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속도가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 병원 예약을 잡을 때는 일주일을 넘게 기다렸으니까요. 반면 이곳은 사흘 만에 일정이 잡혔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이상하게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빠르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약일 아침 소피는 긴장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쪽이 더 긴장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자꾸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 이상한 결과란 게 뭔데? 진단이 바뀌면 좋은 건데 왜 나는 지금 불안한 거지? 스스로도 모순된 감정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차창 밖 서울 거리를 조용히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고 알면서도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소피가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냄새가 영국 병원이랑 달라. 저는 그 말이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다르면 다른 거지. 같을 필요는 없는 거지. 다른 병원, 다른 나라, 다른 결론. 어쩌면 우리는 그 다름을 보러 온 거니까요. 의사는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들어온 그는 소피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코디네이터를 통해 간단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면을 켰습니다. 제가 미리 보내둔 CT 영상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없었습니다. 영국 병원에서는 진단을 전할 때 의사가 먼저 정말 안타깝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친절하다는 건 알았지만 동시에 이미 결론이 났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이곳은 달랐습니다. 의사는 아무런 감정적 서문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영상을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저는 그 반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서 두 병원 모두 같은 영상을 봤을 텐데 이 의사는 왜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걸까?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걸까?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소피도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안은 컴퓨터 펜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정적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마우스를 멈추고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에게 뭔가 말했고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검사라는 게 더 나쁜 소식을 확인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보려는 건지.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당황이나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을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소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소피의 손이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꽉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얹어놓듯이. 저는 그 가벼운 무게를 느끼면서 뭔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방금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렸습니다. 의사가 CT 영상을 2번, 3번 돌려보던 모습, 그 반복.
영국의 두 병원에서는 그 영상을 그렇게 돌려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멈추고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무언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 의미의 긴장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저는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작된 추가 검사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향을 향해 천천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CT 재촬영, 기관지 내시경, 조직 재검사. 코디네이터가 일정표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할 거라고.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항목들을 읽으면서 이게 단순한 확인 절차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지 여전히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이미 한 번씩 거친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검사가 이곳에서 다시 진행된다는 사실이 저를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하게 만들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불안과 안도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피는 담담했습니다. 검사복으로 갈아입으면서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같은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두 번째라는 게 익숙함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저는 그것도 구분하지 못한 채 소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창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를 되물었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불편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진단인데 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까? 영국의 두 병원이 내린 결과가 틀렸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영국 병원의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의심하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승무원이고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직업적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안에서는 그 습관과 정반대되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번 확인한 결과를 왜 또 뒤집으려 하느냐는 저항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저항감을 인정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오후 내내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진단이 바뀌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진단이 바뀌면 어떡하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이고 버텨온 것들이 단순한 착오 위에 쌓인 것이었다면 그 생각을 직면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희망이 독이 된다는 말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틀렸을 때의 무너짐도 크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기대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용기가 아니라 회피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 저녁 소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사실 무서워. 저는 소피를 바라봤습니다.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냥 기대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피의 말이 정확히 제 안에 있던 두려움과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방이 그날따라 유독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서울의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한국 의사와 중간 면담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일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켜고 영상 2개를 나란히 불러왔습니다. 영국에서 찍은 CT와 이곳에서 새로 찍은 CT였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통역했습니다. 종양의 위치와 조직 특성이 저희가 처음 생각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좋은 방향으로 다른 건지 나쁜 방향으로 다른 건지 의사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정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신중함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가장 불안한 자리에 세워놓는 말이었습니다. 결론 없이 기다리는 것, 그게 저는 언제나 가장 어려웠습니다. 비행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원인을 모를 때의 그 감각과 비슷했습니다. 다음 행동을 취하고 싶은데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 공백이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소피는 오히려 달랐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병원 로비에서 소피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 저에게 건넸습니다. 언니, 일단 마셔.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고 소피를 봤습니다. 소피는 덤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섭다고 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만큼
나 그냥 결과가 뭐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한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결과를 위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바뀌면 의미가 있는 여정이고 바뀌지 않으면 헛수고인 여정. 그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는 달랐습니다. 과정 자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쓴맛이 반가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이 그 한 모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이 저에게는 살면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소피는 오히려 아침을 먹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조금이지만 먹었고 저는 그 옆에서 커피만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언니 밥 먹어.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아침이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좋은 날씨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날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늘은 저렇게 맑을 테니까요. 세상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저는 그 무심함이 그날따라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소피는 그런 저를 한번 바라보다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까지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걷고 싶다고 했고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아침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소피는 가끔 가게 간판을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소리내어 천천히. 저는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언젠가 소피가 저에게 한국어 간판을 읽어주던 날이 올 거라고는 그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그 소리가 작은 위안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피는 살아있었고 오늘도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코디네이터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빈 화면을 보면서 이제 곧 저 화면 위에 무언가가 떠오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무언가가 우리의 이후를 결정할 거라는 것도. 소피는 제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는 게 보였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도 조용했습니다. 그 몇 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의 손이 제 팔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꽉 쥐지 않고 그냥 얹어놓듯이.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암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진료실 안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코디네이터를 봤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의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꽉 쥐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폐유암종입니다. 희귀 종양이지만 폐암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수술로 제거 가능합니다. 전이 소견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순서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폐유암종, 수술 가능, 전이 없음.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이 모여서 만드는 문장이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받아들이고 버텨온 현실과 너무 달라서 머릿속에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진료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두 나라의 병원이 다른 결론을 낸 건가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희귀 종양은 일반적인 폐암 검사 기준으로 판독하면 구분이 어렵습니다. 같은 CT 영상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영상을 받았을 때 몇 가지 특이점이 있었고 그래서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 말은 차갑게 정확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실력이 다른 누군가보다 월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멈추고 한 번 더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 순간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으로 들렸습니다. 소피가 울기 시작한 건 진료실을 나와서였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서 소피는 소리도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소피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뭔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세상은 그냥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오후 속에서 소피의 시간도 다시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진단을 처음 들었을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진 것이겠죠. 수술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넘어야 할 것들도 아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 앞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소피가 처음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 나 이제 살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서가 아니라 어떤 말도 그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피는 제 고개가 끄덕이는 걸 보고 다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소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 봤다가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왜 울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몰랐겠죠. 그냥 병원 복도에 앉아 우는 두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괜찮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눈물이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처럼 눈물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술 일정은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건지 처음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수술 전 관리 지침을 받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최대한 조용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믿는 사람답게 지침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그런데 소피는 그 종이를 한번 읽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서울 구경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수술 전에 돌아다녀도 되는 건지. 그런데 코디네이터에게 확인해 보니 가벼운 산책 정도는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소피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서울을 걸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은 거리였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엔 결과를 향해 걷는 거리였고 이번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리였으니까요. 소피는 멈추고 싶은 곳마다 멈췄습니다. 작은 문구점 앞에서 한참을 서서 안을 들여다봤고 골목 안쪽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소피가 한국어 메뉴판을 소리내어 읽는 걸 들었습니다. 틀린 발음도 있었지만 저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소피가 이 도시의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피가 스케치북을 꺼낸 건 카페에서였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스케치북을 넣어왔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소피는 창밖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릿느릿 오래간만에 펜을 잡는 손처럼. 저는 소피가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피가 어릴 때 식탁 위에 앉아 종이에 뭔가를 그리던 모습. 그때 저는 그 옆에서 교과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 나 다시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소피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피의 옆에 앉아 그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병이 시작된 이후 소피의 입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온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소피가 먹고 싶다던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처음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차 안에서 말하던 그 음식이었습니다. 소피는 한 숟가락 먹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저는 소피가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1살짜리 동생이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먹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어떤 숫자보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소피가 살아있다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무거운 증거. 수술 전날 밤 소피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소피의 얼굴을 보면서 지난 몇 달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 문자를 받던 기내 화장실 앞. 두 번째 병원에서 같은 결론을 들었을 때 항암제를 맞고 지쳐서 쓰러져 자던 소피의 등. 그리고 이곳 서울에서 처음 이 의사가 CT 영상을 돌려보던 모습. 그 반복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항상 거창한 무언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첨단 기술이라든가 특별한 능력이라든가.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멈추고 다시 보고 확인하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소피의 시간을 되돌려줬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 밤에 가슴에 새겼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조용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소피를 살릴 거라는 걸 처음 비행기에 오를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마지막 확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우리에게 결론 대신 가능성을 줬습니다. 내일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됩니다. 저는 그 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 서울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는 걸 오래오래 바라봤으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저는 소피의 손을 잡고 다시 그 병원 문을 열게 됩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수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1시간은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1시간은 물을 마셨습니다. 종이컵으로 4잔. 나머지 2시간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이 시작되면 끝이 없었으니까요. 대기실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기다림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종류의 긴장 안에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 연대감이 말 한마디 없이도 전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린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먼저 나왔습니다.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운을 벗으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자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전이 소견은 없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후는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꺼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병실로 올라간 건 1시간 뒤였습니다. 소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있었고 아직 마취가 덜 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피 옆에 앉았습니다. 소피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긴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치의 말이 그 두 글자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피가 다시 잠들 때까지. 저는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소피가 깊이 잠든 뒤였습니다. 서울의 밤이 조용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도시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과정을 천천히 다시 돌렸습니다.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의사가 CT 영상을 화면에 올려놓던 장면, 조용히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던 모습,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던 그 반복. 저는 그 순간이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천재적인 직관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춘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결론이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론을 일단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본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결론이 이미 나 있을 때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결론이 있으면 사람은 그 결론에 맞춰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두 병원의 결과를 확인한 뒤 저는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의사는 달랐습니다. 결론을 일단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체를 봤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소피의 생사를 가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항상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이전 비행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오늘 비행 전에는 처음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그게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적 루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실 창가에서 돌아보니 그게 그냥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놓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이미 확인된 것도 한 번 더 보는 것. 그 태도가 하늘 위에서는 사고를 막고 이 병원에서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같은 태도가 다른 자리에서 같은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 얼굴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이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자고.
이 밤을, 이 창가를, 이 도시의 불빛을, 그리고 한 의사가 화면 앞에서 조용히 영상을 돌려보던 그 장면을, 그게 모든 것을 바꿨다는 사실을, 영국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어딘가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디에 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걸, 그리고 이 경험이 저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걸 이제는 직접 말해야 할 차례라는 걸.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탑니다. 소피가 학교로 돌아간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런던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선을 자원했습니다.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그냥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그 도시 위를 한 번 더 날고 싶었습니다. 소피를 처음 데려가던 그 하늘을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지나고 싶었습니다. 이륙 3시간 뒤 한 승객이 저를 불렀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탑승한 승객이었고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음료 요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건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혹시 이 병원 아세요? 서울에 있다는데.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소피와 함께 걸어 들어갔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2곳에서요. 근데 남편이 계속 이상하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뭔가 다른 것 같다고. 그래서 저 혼자 먼저 가서 알아보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한 번 멈췄습니다. 2곳에서 폐암. 본인이 뭔가 다른 것 같다고. 저는 그 여성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양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소피를 처음 병원에 데려가던 날 제 손이 그랬으니까요. 진료실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만 만지작거리던 그날, 저는 그 여성을 보면서 1년 전에 저를 봤습니다. 결론이 났다고 믿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 포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포기가 되지 않았던 사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날아가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사람. 저는 그 손을 알아봤습니다. 가방을 꽉 쥐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를. 잠깐만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나 뒤쪽 갤리로 갔습니다.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소피의 진단 자료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USB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병원 코디네이터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던 날 혹시 몰라서 받아뒀습니다. 이 명함이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는 막연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 승객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이분한테 먼저 연락해보세요. 외국인 환자 담당 코디네이터예요. 남편분 진단 자료를 미리 보내면 방문 전에 검토해준다고 할 거예요. 예약도 빠르게 잡아줄 거예요. 여성은 명함을 받아들고 저를 봤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네. 동생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저는 이 문장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동생이 거기서 살았다. 살았다는 단어가 그렇게 무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함을 2손으로 쥐었습니다. 그 손이 아까보다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고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갤리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 아래로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이 있었습니다. 소피와 제가 울던 그 복도 벤치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내렸을 때 저는 이 도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지 몰랐습니다. 그 도시는 결론 대신 가능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가능성을 한 사람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이게 제가 바뀐 이유입니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숫자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때로는 한 사람의 목숨을 바꾼다는 것을. 저는 그걸 머리가 아니라 손끝으로 그날 이후 매번 느낍니다. 저는 오늘도 이륙 전 체크리스트를 처음부터 읽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매번 처음 보듯이 읽습니다. 한 번 더 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혹시 모를 가능성 앞에서 절대 먼저 닿지 않는 것,
그게 사람을 살린다는 걸 저는 이제 온몸으로 압니다. 그걸 가르쳐 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